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무 파트 중에 하나죠. 주택임대차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하지만 여기서 기초적인 가장 핵심 개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48쪽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상임법이 없는 시절에는 주택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만약에 주택이라면 조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판단되면 옛날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민법의 임대차로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졌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럼 주택인가 아닌가 이 여부는 뭘로 따질까요? 공부? 실질. 그렇죠? 실질 용도로 따져요. 네? 공부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이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차 범위 안에 흔히 말하는 채권적 전세, 등기 없는 전세, 이것도 임대차 일종이니까 그것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주로 누구를 보호할까요? 임대인을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 법에 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은 자연인 임차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은 원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LH공사, SH공사, 지방공사 등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법인도 이 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예외가 있죠.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입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원래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하고요. A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 얼마에 2억에. 자, 그런데 갑 임대인께서 그 주택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주임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보호 대상이 되니까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요. 채권입니다. 임차인은요.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네?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집주인이 갑이요 을에게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아마 이런 말 민법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때 A는요.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관련된 임차권은 을한테는 원래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바뀐 집주인이 A를 보고 당신 나가세요. 보증금은요. 그럼 보증금은 갑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질, 나쁜 집주인을 만났고 집주인이 몰래 감추고 집을 팔아버린다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A는 대항할 수 없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안 되겠다.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집의 주거 형태를 보면은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집을 임차해서 사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이처럼 매우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은요, 보호를 못 받는다니까요. 잘못하면 길거리에는 앉아야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겠다. 안정적인 국민의 주거 생활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줘버리겠다. 뭐하고 뭐만 하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실제로 살고 있고 이사해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만 하면 막강한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줘버리겠다. 대항력을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 임대인뿐만 아니라 바뀐 집주인한테도 제3자에도 임차권 주장을 못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뀐 집주인한테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요. 계속 거주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안 주면 안 나가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막강한 물권적 효력인 대항력을 줘버립니다. 특히 우리 법에서는 그 부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 것으로 봐요. 갑의 질을 승계한 것으로 보니까 A는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 을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뭐로? 매매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나? 증여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나? 상속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한계라고 해서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써졌죠. 이게 결정적 한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항력을 가지고서 임차인을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매나 증여나 또는 뭐 상속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억입니다. 받을 돈이. 그 다음에 2순위가